남편과 그 내연녀는 해외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시댁 식구 12명이 그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해외로 나갔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던 날, 만족감에 가득 찬 남편 박민준에게 세관 직원이 차갑게 통보했습니다. 당신들의 호적이 말소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추방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시댁 식구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인천국제공항 입국 심사구역, 유리병 너머 20m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비행 안내 방송과 여행 가방 바퀴가 바닥에 긁히는 소리로 귀가 먹먹했지만 세관 직원의 말은 칼날처럼 제 고막을 꿰뚫었습니다. 박민준 씨, 당신의 거주 자격이 말소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입국 제한 통보이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이 멈칫하며 얼굴이 핏기 없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뒤에서 명품 가방으로 가득 찬 짐수레를 밀고 있던 시어머니 박 여사님의 얼굴에 두껍게 바른 분이 갈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입을 벌리고 새빨간 입술을 부들부들 떨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 아들은 부사장이고 번듯한 사업가인데 왜 입국을 제한해요? 10여 명의 친척들이 뒤에서 웅성거리며 고함과 욕설, 울음소리가 벌집을 쑤신 듯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도록 꽉 쥐고 평생 제 손을 잡아주겠다던 남자가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제 가슴속은 텅 빈 것처럼 가벼워졌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제가 이런 광경을 목격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은 비단처럼 얇은 햇살이 내리쬐는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강남에 있는 우리 아파트 발코니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에는 설계 도면이 펼쳐져 있었고 옆에는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민준의 휴대폰이 진동하며 화면이 켜졌고 미처 가릴 새도 없이 카카오톡 팝업 알림이 떴습니다. 자기야, 어젯밤 정말 대단했어. 아침까지 몸이 쑤시네. 마치 누가 제 목덜미부터 등까지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온몸이 굳었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유나 마케팅이었고 프로필 사진은 혼혈처럼 생긴 얼굴에 필터로 눈을 틔우고 입술은 도톰하고 윤기 나는 저보다 최소 8, 9살은 어려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저는 마치 1초라도 늦으면 제 세상이 폭발할 것처럼 재빨리 휴대폰을 뒤집었습니다. 민준이 수건만 허리에 두른 채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사준 바디워시 향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때는 그가 내 사람이라는 안도감을 주었던 향이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말리며 휴대폰을 힐끗 보더니 자연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요즘 회사 많이 바빠? 민주는 화면을 1초간 보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가 금세 폈습니다. 다음 주에 팀빌딩 여행이 있어서 주말에 집에 못 들어올 것 같아. 저는 창밖에 자칼한다. 나무들이 보랏빛으로 물들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팀빌딩 어디로 가는데? 제주도? 아직 확정 안 됐어. 그는 무심하게 대답하며 마치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손가락으로 휴대폰을 두드렸습니다. 나 옷 갈아입어야 해. 김 사장님이랑 골프 약속 있어. 그는 옷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문득 지난주에 그의 양복을 세탁하다가 주머니에서 제주도의 5성급 호텔 성냥갑을 발견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때 그는 고객을 만나다가 그냥 주워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기꺼이 눈을 가린 사람처럼 믿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카카오톡을 열고 유나 마케팅이라는 이름을 찾았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SNS를 훔쳐보는 타입이 아니었지만 그날은 마치 어떤 힘에 이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프로필을 클릭하고 게시물을 몇 개 내려보았습니다. 해변에서 찍은 셀카 사진이 있었습니다. 뒤에는 기울어진 야자수와 하얀 모래사장, 그리고 유명 리조트의 특징적인 나무 간판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과 주말 여행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옷방에서 옷걸이가 짤랑거리는 소리, 옷장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명확하게 떠올랐습니다. 회사 여행이라면 왜 사랑하는 사람이 남편의 고객 미팅 일정과 정확히 겹치는 걸까? 저는 일어나서 옷방문으로 걸어가 소리치지도 울지도 않고 그가 들을 수 있을 만큼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왜? 그의 목소리는 약간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파트너 만난다고 했잖아. 근데 왜 유나 씨는 당신이 항상 말하던 제주도 그 리조트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어. 마치 전원을 뽑은 것처럼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셔츠 단추를 다 채우지도 않은 채 나왔고 그의 얼굴은 약간 굳어 있었습니다. 그 부서도 같이 갔어. 회사에서 같이 주최한 거야. 왜 물어봐?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공식 공지가 있었겠네. 회계팀에 그 여행 경비가 지출됐는지 물어봐야겠다. 민준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는 마치 집에 처음 들어온 낯선 사람을 보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너 그렇게 할 일 없어? 할 일 없는 거 아니야. 저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바보 취급당하는 게 싫을 뿐이야.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민주는 재빨리 힐끗 보더니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회사에 급한 일 생겼어. 저녁 기다리지 마. 문이 세게 닫혔고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소리가 슬픈 멜로디처럼 길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거실에 가만히 서서 3년 동안 살았던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곳이 제가 한때 보금자리라고 믿었던 곳이 아닌 것처럼. 그날 저녁 8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민준이 열쇠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을 열자 들어온 사람은 시어머니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그녀는 몸에 꽉 끼는 드레스를 입고 머리는 화려하게 손질했으며 하이힐은 마치 판결을 내리는 망치처럼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저는 예의를 차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옆으로 밀치고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와 거실을 훑어보더니 입술을 비틀었습니다. 내 유능한 며느리가 주말에도 남편을 집에 못 붙어 있게 무슨 짓을 했는지 보러 왔지. 저는 문을 닫았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냥 일이 바쁜 거예요. 어머님, 그녀는 비웃으며 손가락으로 커피 테이블을 훑더니 마치 먼지가 가득 묻은 것처럼 들어 보였습니다. 바쁜 건지 아니면 집에서 제대로 된 밥 한 끼 못 얻어먹어서 밖에서 사 먹어야 하는 건지. 남자는 일하고 돌아오면 아내가 제자리를 알아야 하는 법이야. 내 꼴을 좀 봐. 이 집 꼴을.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몇 년 동안 저는 그 말투, 그 단어들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제가 방금 프로젝트를 끝냈든, 마감에 쫓겼든, 양가 부모님을 돌봤든, 그녀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단 한 가지만을 원했습니다. 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 그녀는 소파에 앉아 명품 핸드백을 열고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내 손주 주려고 준비한 거야. 그녀는 말을 하다 말았고 제 배를 마치 죄악이라도 되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힘겹게 침을 삼켰습니다. 결혼 5년 동안 아이 문제는 제 목을 조르는 올감이었습니다. 저는 병원에 다녔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문제는 민준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모든 비난은 제게 쏟아졌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람. 민준은 침묵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두 번째 칼날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물 한 잔 드릴게요. 필요 없어. 그녀가 저를 막았습니다. 민준이 여권 가지러 왔어. 저는 돌아섰습니다. 여권이요? 왜 직접 가지러 오지 않았어요? 바빠. 그녀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회사에서 곧 해외 출장 보낼 거야. 넌 아내면서 남편을 도울 줄도 몰라. 그녀는 일어나 침실로 직행했고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서랍을 뒤졌습니다. 저는 뒤따라갔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민주는 서재 금고 비밀번호는 자기만 안다고 했지만 박 여사님은 능숙하게 번호를 눌렀습니다.
금고가 열렸습니다. 그녀는 여권을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생일이야. 내가 모르면 누가 알겠어. 그녀는 돌아섰고 그녀의 눈은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아내 노릇이나 잘해. 한가하게 휴대폰이나 뒤지고 남편 친구나 동료나 캐고 다니지 말고. 그녀는 집을 나섰고 짙은 향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고 한 가지 생각이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금고를 열고 여권을 가져갈 수 있다면 이 결혼에서 저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날 밤 민주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급한 출장, 다음 주에 돌아감. 저는 화면이 꺼질 때까지 쳐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뺨을 만져보니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언제부터 울고 있었던 걸까? 하지만 저를 가장 두렵게 한 것은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제 머릿속에서 점점 커져가는 냉철함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노트북을 열고 전에는 사소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동 계좌 명세서, 지출 내역, 이상한 영수증들, 호텔 성냥갑이 생각났습니다. 유나의 이름을 언급했을 때 민준의 눈빛이 생각났습니다. 박 여사님이 마치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재빨리 여권을 가져가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냉장고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조용한 방 안에서 저는 문득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이해심 많은 아내로 남는다면 제 인생에서 밀려나는 것은 바로 저 자신이 될 것이었습니다. 빈손으로 입을 다문 채 남편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으며 저는 화면에 은행 명세서를 보다가 창밖에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저는 마치 바닥에 못을 박듯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실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도시가 아직 새벽녘의 옅은 안개에 잠겨 있을 때 저는 책상 앞에 똑바로 앉아 낡은 서류철을 모두 열고 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은행 명세서와 지출 영수증을 하나하나 꺼내보았습니다. 저는 항상 부부 사이에 돈 문제로 빡빡하게 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바로 그 믿음이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공동 계좌에는 매달 제 디자인 스튜디오 수익금으로 6천만 원 가까이 입금했습니다. 저는 매번 입금할 때마다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난 6개월 동안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씩 자잘하게 돈이 인출되었고 내역은 고객 접대비, 출장비 등으로 모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돈이 인출된 날짜를 달력에서 확인해 보니 민주는 제게 야근이나 내부 회의 또는 파트너 미팅이 있다고 말했던 날들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고 있었고 무서운 점은 너무나 매끄럽게 맞아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7시 저는 평소처럼 옷을 갈아입고 가볍게 화장을 했습니다. 저는 울지도 않았고 민준에게 전화하거나 추궁하는 문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냉정한 머리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은 민지였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로 지금은 강남의 한 개인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지에게 전화했습니다. 벨이 3번 울리고 그녀가 받았고 목소리는 아직 잠이 덜 깬 듯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전화했어? 민지야, 너 좀 만나야겠어. 급해.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놀랄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큰일이야. 우리는 민지 사무실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다 끝냈을 때 민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말을 끊지도 놀란 기색도 보이지 않고 제가 건넨 명세서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지은아,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야.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이제 알 것 같아. 민지는 펜 끝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공동계좌를 이용해 제3자에게 돈을 이체한 것. 이것이 공동재산 침해 행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해. 사진, 거래 내역, 호텔 영수증, 집임대 계약서 같은 거. 집임대? 민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냥 가볍게 만나는 사이라고 생각해? 이 정도로 빈번하다면 내연녀를 두고 있는 걸 거야. 내연녀를 두고 있다는 두 단어가 커피 테이블 위로 망치처럼 떨어졌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해? 민지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증거를 수집하고 절대 그가 의심하게 만들지 마.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섣불리 움직이지 마. 카페를 나와 저는 차 안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도시는 붐비기 시작했고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요란했지만 제 머릿속은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여권을 가져가던 시어머니의 눈빛, 의심스러울 정도로 능숙했던 모습, 민준이 마치 주문처럼 회사가 바쁘다고 말하던 방식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지는 이 업계에서 10년 넘게 일한 이 씨라는 사람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의 작은 사무실은 푼현구의 낡은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고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꼬치꼬치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에 대해 무엇을 조사하고 싶으신가요? 모든 것이요. 그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비용은 제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는 몇 줄 메모하고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처음 3일 동안은 그의 일정을 추적할 겁니다. 만약 집을 임대했다면 드러날 겁니다. 저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금을 지불하고 심장이 마구 뛰는 채로 건물을 나섰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일단 선을 넘었으니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아주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힐끗 보더니 약간 놀란 듯 했습니다. 아직 안 잤어? 나 기다렸어?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넥타이 좀 풀어줘. 피곤해. 응. 저는 일어섰습니다. 국 좀 데워줄게. 민주는 저를 탐색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눈물이나 비난, 분노의 흔적을 찾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완벽할 정도로 평범하게 행동했습니다. 식사 중에 민주는 회사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장기간 해외에 나가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가끔 적당한 관심을 보이는 질문을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그의 모든 말이 거짓말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누워 눈을 크게 뜨고 한때 제 세상의 전부였던 남자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는 제가 여전히 예전에 그 아내, 착하고 잘 믿고 다루기 쉬운 아내라고 믿기 때문에 저렇게 편안하게 자는 것이었습니다. 이틀 후 사무실에 있는데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 씨였습니다. 김지은 씨, 사진 몇 장 보내드렸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저는 사무실 문을 닫고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사진들은 제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분명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유나의 팔짱을 끼고 이군의 고급 아파트 로비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무언가 말하고 있었고 유나는 웃으며 자연스럽게 그의 허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다른 사진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여행 가방을 끌고 엘리베이터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씨가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파트는 월세로 한 달에 약 300만 원입니다. 계약서는 그의 회사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300만 원.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달 내내 프로젝트를 해서 버는 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민지를 만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예상대로네. 지은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해. 이건 이제 시작일 뿐이야. 또 뭐가 있는데? 민지는 저를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돈, 재산, 그리고 그의 가족. 내 시어머니는 보통 분이 아니야. 그 말에 시어머니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갑자기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 샤워하는 동안 저는 몰래 그의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머리는 아주 맑았습니다. 비밀번호는 여전히 유나의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찍었고 화면이 열렸습니다. 메시지, 사진, 일정. 저는 모든 것을 읽지는 않았고 중요한 것들만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한 채팅에서 민주는 유나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다 처리할게. 넌 그냥 기다리기만 해. 우리 엄마도 우리를 지지하셔. 저는 휴대폰을 제자리에 돌려놓았고 심장이 북처럼 울렸습니다. 민준이 나왔을 때 저는 이미 등을 돌리고 자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울음이 터져 나오지 않도록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아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배신이 더 이상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의 가족 전체가 승인한 음모였습니다. 저는 천장을 쳐다보았고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남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이 인생에서 밀어낼 길을 이미 준비해 놓았다면 저도 제 자신을 위한 탈출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탈출구는 빈손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 메시지들을 본 그날 밤부터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픈 것은 민준의 배신이 아니라 마치 제가 이 결혼 생활에 존재한 적도 없는 것처럼 온 가족에게서 조용히 배제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 눈물은 사치이고 소용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냉정해야 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두 개의 평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괜찮은 아내로 출근하고 제 시간에 퇴근하고 민준에게 적당히 안부를 물었습니다. 밤에는 증거를 수집하는 사람으로 예전에는 손에 쥐게 될 줄 상상도 못했던 흔적들을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이 씨는 계속해서 제게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보내왔습니다. 민준의 일정은 거의 고정적이었습니다. 아침에는 회사에 갔다가 늦은 오후에는 이군의 아파트로 가서 거의 자정이 다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거나 회사에서 잔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유나는 그 시간 대부분에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생필품을 사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정말 부부와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오랫동안 쳐다보았습니다. 질투 때문이 아니라 한 가지 사실을 제 자신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남자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마음속에서는 어느 날 저녁 민준이 샤워하는 동안 저는 그의 서재를 정리하는 척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방에 거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그곳이 자신의 개인적인 공간이라고 했고 저는 그를 존중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존중은 그가 모든 것을 숨기기 위한 완벽한 핑계였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저는 라벨도 없고 메모도 없는 얇은 서류철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안에는 사업자 등록증, 근로계약서, 그리고 장기 비자 신청과 관련된 몇몇 서류들의 공증된 사본이 있었습니다. 동반자의 이름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나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민지의 문자였습니다. 괜찮아. 방금 생각했는데 그가 해외에 정착하거나 투자할 준비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어. 저는 단 한 문장으로 답장했습니다. 방금 그 여자 비자 서류 봤어. 상대방은 몇 초간 침묵하더니 민지가 바로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내 말 들어. 지금부터 네가 보는 모든 종이 한 장, 모든 이메일, 메시지, 영수증이 열쇠가 될 수 있어. 하나도 놓치지 마. 그럼 나는. 제가 물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너는 먼저 너 자신을 보호해야 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가지고 있던 모든 사진, 서류, 메시지를 백업하고 2개의 다른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하나는 스튜디오에 보관하고 다른 하나는 민지에게 맡겼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오늘 믿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시어머니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문을 두드리지 않고 예비 열쇠로 직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 있다가 익숙한 하이힐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집에 있었구나. 네. 그녀는 소파에 앉아 핸드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집안에 일이 있어. 민준이는 한동안 해외에 나갈 거야. 너는 집안일이나 잘 챙겨. 저는 돌아서서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회사 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적인 일로 가는 건가요? 어머님.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물어봐? 여자는 집안일이나 잘하면 되는 거야.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냥 제 여권도 금고에 있어서요. 만약 가족여행이라면 저도 준비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녀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필요 없어. 그 2 단어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들의 계획 속에 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아주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서류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해외에 나갈 생각이야. 민주는 멈칫하더니 이내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프로젝트가 있어서. 왜 물어봐?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 민주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아, 출장이야. 너는 집에 있으면서 양가 부모님 잘 챙겨. 누구랑 같이 가는데?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너 오늘 왜 그래?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냥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고 싶을 뿐이야. 민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그의 목소리는 짜증으로 변했습니다. 너 너무 많이 생각하는 거야. 일 크게 만들지 마.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만약 한마디만 더 하면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날 것이고 아직은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든 재산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시어머니 명의였고 차는 회사 명의였으며 가장 큰 예금 계좌는 민준이 투자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부부라는 2 단어를 믿었기 때문에 꼼꼼히 읽어보지도 않고 너무 많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민지는 저를 그녀의 변호사 친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작고 조용한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중년의 남자는 제 이야기를 듣고 사진과 은행 명세서를 훑어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경우 공동재산이 제3자를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혼 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세요. 남편과 직접 이야기해야 할까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칼을 뽑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에게 칼이 있다는 것을 알리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아주 천천히 운전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켜지고 교통은 혼잡했습니다. 저는 문득 이 모든 것 속에서 제가 너무 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진실이 있었고 증거가 있었고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 씨가 보낸 사진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처음 봤을 때처럼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무서운 냉정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빈손, 그리고 배제. 그리고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위한 길을 이미 준비해 놓았다면 저도 제 자신을 위한 길을 개척해야 했습니다. 저는 울부짖지도 싸우지도 다른 사람들의 동정을 구하는 행동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기다릴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르익을 때까지. 그 침묵은 마치 거울과 같았습니다. 제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자 그들은 예전에 철저히 숨겼던 것들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더 일찍 나가고 더 늦게 들어왔습니다. 어떤 날은 이틀 내내 집에 들어오지 않고 일이 바빠라는 짧은 문자만 보냈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기록하고 메시지를 저장하고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그림자처럼 조용히 했습니다. 이 씨는 계속해서 감시했습니다. 어느 무더운 정오, 그는 제게 새로운 사진 묶음을 보내왔습니다. 이번에는 이군의 아파트가 아니라 부동산 중개 사무소였습니다. 민준과 유나는 중년 남성과 마주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설계도와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씨는 용인 땅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하려는 것 같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문자를 읽었고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용인, 도시 외곽 지역으로 땅값이 빠르게 오르는 곳, 재산을 숨기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섰는지 문득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다정했습니다. 지은아, 이번 주말에 집에 와서 밥 먹자. 내 의논할 일이 있어서. 저는 전화를 끊었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익숙한 탐빙구의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식탁은 음식으로 가득했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상석에 앉았고 민주는 그녀의 오른쪽에, 저는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처음 10분 동안은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지은아, 솔직하게 말할게. 너랑 민준이랑 결혼한 지 벌써 5년이야. 이 집은 돈도 부족하지 않고 조건도 부족하지 않아. 단지 대를 이을 손주가 없을 뿐이야. 저는 고개를 숙였고 손톱이 살갗을 파고들었습니다. 민준이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 알아. 남자는 자식이 필요하거든. 그녀는 민준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을 좀 더 이해해야지.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시다면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요. 민준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지은아. 저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와 저는 병원에 다녀왔어요. 결과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시어머니는 손으로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만. 그녀는 일어섰고 목소리는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어쨌든 너는 이 집 며느리야. 남편을 힘들게 하지 마. 저는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 웃음소리에 두 사람은 모두 멈칫했습니다. 제가 언제 그 사람을 힘들게 했어요? 민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너 할 말 다 했어. 저는 그를 쳐다보았고 처음으로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해외에 나갈 생각이야. 민준은 멈칫했습니다. 회사 일이야? 아니면 집안일이야? 방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빤히 쳐다보았고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는 일어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의 앞으로의 계획에서 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민준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아, 억측하지 마. 제가 억측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배제되고 있는 건가요?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당혹감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단 1초였지만 확신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서 끝났습니다. 저는 인사도 없이 먼저 나왔습니다. 집으로 운전해 돌아오는 길에 제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파서가 아니라 실망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제 편에 서주기를 조금이라도 바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지에게 전화했습니다. 내 말이 맞았어.
뭐에 대해서? 그들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어. 나 없이. 민지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지은아, 이제 너도 빠져나갈 길을 계획해야 할 때야. 어떻게? 이혼. 그 두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명확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무서울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냥 피곤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조금 더 기다릴 거야. 민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확실해? 응,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 그들이 스스로 더 많이 드러내게 해야 해.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회사에 대해, 해외 출장 계획에 대해, 투자에 대해 묻는 척 했습니다. 민주는 대충 대답했지만 말을 할수록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어느 부주의한 순간 그는 그의 어머니 회사 명의의 계좌에 대해 정보를 흘렸고 그곳으로 투자금이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이 씨가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김지은 씨,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들이 비자 인터뷰를 예약했습니다. 3명 모두요. 3명이요. 민준, 유나, 그리고 그의 어머니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고 마치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심장이 천천히 뛰었습니다. 언제요? 2주 후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오랫동안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2주. 그것은 그들이 곧 떠날 것이고 만약 그들이 성공적으로 떠난다면 제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끝없이 펼쳐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어디서 잘못했는지 자문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사람을 사랑했는지 아니면 가족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믿었는지. 새벽녘 저는 일어서서 노트북을 열고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 만나야 할 사람, 수집해야 할 서류 목록. 제게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고 저는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비자 인터뷰 일정을 잡았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2주는 길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미 도망갈 길을 마련해둔 사람들에게는 하루하루가 그들에게는 전진이고 저에게는 후퇴였습니다. 저는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제가 지키려고 애쓰는 모든 것이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하루 휴가를 냈습니다. 민준에게는 이유를 말하지 않고 몸이 좀 안 좋아라는 문자만 보냈습니다. 그는 메시지를 봤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무관심이 저를 아프게 했겠지만 지금은 저를 더 정신 차리게 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은행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의 우리 공동 계좌의 모든 거래 내역을 출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은행 직원은 저를 망설이는 눈치로 쳐다보았습니다. 두 분 배우자의 서명이 모두 필요합니다. 저는 이 계좌의 공동 소유자입니다. 네, 하지만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계좌 개설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주시겠어요? 몇 분간 관리자와 상의한 후 그들은 명세서를 제공하는데 동의했습니다. 저는 두꺼운 종이 뭉치를 손에 들고 무거운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각 숫자는 더 이상 돈이 아니라 증거였습니다. 은행을 나와 저는 제 스튜디오로 직행했습니다. 저는 금고를 열어 낡은 계약서, 제가 작업했던 프로젝트들, 그리고 공동 계좌에 입금했던 금액들을 꺼냈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저는 빌부터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재산에는 제 땀과 노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점심때 저는 민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미 법률사무소의 작은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제가 어젯밤에 보낸 종이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지는 각 페이지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아, 잘했어. 이것만으로도
공동 재산이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해. 그들이 해외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건 민지가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시선은 심각해졌습니다. 재산은닉의 징후를 증명할 수 있다면 임시 긴급 조치를 신청할 수 있어. 하지만 조심해야 해. 너무 일찍 하면 그들이 경계할 거야. 저한테는 시간이 별로 없어. 그럼 정확하게 타격해야 해. 그 말은 돌아오는 내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확하게 타격한다는 것은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날 오후 이 씨는 제게 또 다른 서류 뭉치를 보내왔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의 먼 친척 명의로 된 용인 땅의 계약금,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계약금은 15억 원에 달했습니다. 송금 날짜는 민준의 회사 계좌에서 거액이 인출된 날과 일치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15억 원. 제가 정기적으로 공동 계좌에 생활비를 입금하는 동안 그들은 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거액을 몰래 인출하여 재산을 축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기분이 좋아 보였고 심지어 음식을 사오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네가 좋아하는 거 주문했어. 저는 테이블 위에 음식 봉투를 보았습니다. 익숙한 냄새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혼 초 그가 항상 제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기억하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이제 낡고 벗겨진 페인트칠 같았습니다. 고마워. 우리는 침묵 속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 다음 주에 해외 가. 알아. 민준은 약간 놀랐습니다. 엄마가 말했어? 응. 한 달 정도 가 있을 거야. 저는 소파에 앉아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가기 전에 나한테 할 말 없어? 민준은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너무 걱정이 많네. 그냥 출장이야.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응. 내가 너무 한가한가 봐. 그 말에 그는 분명히 기분이 상한 듯 했습니다. 비꼬지 마. 감히 그럴 리가. 저는 일어나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는 모든 말은 제 계획을 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청원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임시 긴급 조치 적용에 관한 상담을 요청하는 청원서. 재산은닉 징후를 제시하는 청원서. 저는 바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준비만 해두었습니다. 3일 후, 저는 주도적으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찾아뵐게요. 박 여사님의 목소리는 약간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래, 와라. 저는 토요일 오후에 그녀의 집에 갔습니다. 그녀는 TV를 보고 있었고 저를 보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아라. 저는 앉아서 잠시 잡담을 나누다가 한숨을 쉬는 척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걱정돼요. 뭐가 걱정돼? 민준 씨가 오랫동안 해외에 나가 있고 저는 집에 혼자 있잖아요.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박 여사님은 저를 탐색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냥 나중에 돈이나 서류 문제로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까 봐요.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여자가 그런 걸 왜 걱정해? 엄마랑 민준이가 알아서 할 거야. 저는 복종하는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냥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랄 뿐이에요. 대화는 금방 끝났지만 저는 충분히 보았습니다. 박 여사님의 자신감은 괜히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생각이 그들의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지에게 전화했습니다. 나 준비됐어. 어떤 단계? 첫 번째 단계. 민지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모든 움직임이 정확해야 해.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밝고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제 마음은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게임에 발을 들였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민준이 가장 바쁠 때를 택해 첫 수를 두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고 너무 자신하는 사람은 사소한 부분을 소홀히 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소한 부분에서 진실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침을 준비하고 커피를 내리고 평소처럼 식탁에 차려놓았습니다. 민준이 나왔고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일찍 일어났네. 응, 너랑 할 얘기가 좀 있어. 민준은 멈칫했지만 그래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저는 그의 앞에 커피잔을 놓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해외 가기 전에 우리 재정 서류를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아. 내가 집에 있을 테니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아야 하잖아. 민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고 시선은 아래로 향했습니다. 검토할 게 뭐 있어. 그냥 확실히 하고 싶을 뿐이야. 그는 잔을 내려놓았고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지은아, 나 못 믿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믿지. 하지만 믿는다고 해서 투명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잖아. 우리 사이의 긴장감은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마침내 민준이 일어섰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나 늦었어. 그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가 가는 것을 지켜보았고 심장은 규칙적으로 뛰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회피적인 반응을 예상했습니다. 바로 그 후에 저는 민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가 피했어. 당연하지.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계속 관심을 보이는 척하고 투명성을 요구해. 위협하지는 말고. 저는 전화를 끊고 노트북을 열어 민준의 회사 회계 부서에 공식적인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재정적으로 관련된 가족으로서 저는 최근의 출장 경비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이메일은 매우 정중하게 작성되었고 공격적이지 않고 단지 정보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메일에 직접적인 답변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파문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오후에 민준이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이전처럼 차분하지 않았습니다. 너 왜 우리 회사에 이메일 보냈어? 저는 놀란 척했습니다. 그냥 물어본 건데 뭐 문제 있어? 회사 일은 회사에서 처리해야지. 하지만 회사 돈은 우리 가족 돈이랑 관련 있잖아. 상대방은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지은아, 문제 복잡하게 만들지 마. 나는 문제 복잡하게 만드는 거 아니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저는 그가 더 말하기 전에 전화를 끊었고 손이 약간 떨렸지만 제가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전화했습니다. 지은아, 너 민준이 속상하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냥 그가 멀리 가기 전에 서류 문제 몇 가지 물어본 것뿐이에요. 여자가 얼마나 알아야 만족하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어머님, 그럼 남자들 사업에 끼어들지 마. 저는 침묵했습니다. 이 침묵은 그녀를 더욱 짜증나게 만들었습니다. 내 말 들었어? 네. 저는 전화를 끊었고 마음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들이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제가 목표를 맞췄다는 의미였습니다. 다음 날 이 씨가 제게 새로운 정보를 보내왔습니다. 김지은 씨, 그들이 더 많은 돈을 이체하고 있는 징후가 있습니다. 얼마나요? 약 8억 원, 3번에 걸쳐서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언제요? 지난 이틀 동안이요. 저는 즉시 이 정보를 민지에게 전달했습니다. 10분도 채 안 되어 민지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충분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 그게 뭔데? 이혼 전 재산, 은닉 혐의로 일부 계좌를 임시 동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야. 이혼이라는 단어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저는 법률사무소에 앉아 첫 번째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제 손은 서명할 때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펜을 내려놓았을 때 저는 제가 공식적으로 게임을 새로운 단계로 이끌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너 무슨 게임을 하는 거야? 저는 화면을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내 몫을 지키고 있는 거야 라고 답장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게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을 때 저도 설명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아주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거실로 들어섰고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아, 너 어디까지 갈 생각이야? 저는 일어서서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얘기하고 싶으면 확실하게 얘기해. 더 이상 돌려 말하는 거 싫어. 너 나랑 이혼할 생각이야? 저는 그를 쳐다보았고 이상하게도 차분했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너는 어떻게 할 건데? 민주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돌아섰고 열쇠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너 변했어. 저는 슬프게 웃었습니다. 아니, 그냥 더 이상 눈이 멀지 않았을 뿐이야. 그날 밤 저는 침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차들이 달리고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제가 더 이상 판결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재수를 두었고 결과가 어떻게 되든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주 이상한 기분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더 이상 공황도 두려움도 없었고 저 자신도 놀랄 정도로 차가운 냉정함만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람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면 그 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훨씬 더 견딜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민주는 일찍 나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급하게 쓴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 출장 다녀올게. 네가 지금 하는 짓 다시 생각해봐. 저는 메모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 말들은 더 이상 저를 흔들 힘이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기도 전에 제 휴대폰이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지은 씨 맞으신가요? 네, 저는 박민준 씨를 대리하는 변호사입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반격이 빠르군. 말씀하세요. 저희는 당신이 자산 동결과 관련된 일부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박민준 씨의 사업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는 법에 따라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시면 박민준 씨 측에서는 법적 대응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저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당신 의뢰인의 뜻대로 하세요. 저도 제 권리에 따라 행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고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들을 드러내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시간도 채 안 되어 시어머니가 제 집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창백했습니다. 너 정말 이 집안을 망가뜨려야 속이 시원하겠어. 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지 않고 문 앞을 막고 섰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소송을 걸고 자산을 동결하고 민준이가 사업을 못하게 만들고 있잖아. 저는 제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녀는 비웃었습니다. 무슨 권리? 그 돈은 내 아들이 번 돈이야.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제가 넣은 돈도 있어요.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소리쳤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 증거 있어? 네, 그 한마디에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에서 동요를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말해두는데 내가 계속 일을 크게 만들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의 적이 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누군가 제 생명줄을 건드린다면 저는 양보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을 보는 것처럼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너 변했어. 그냥 정신 차렸을 뿐이에요.
그녀는 돌아서며 후회하게 될 거야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그 문에 기대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점심때 민지가 제게 전화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좋아. 더 많이 반응할수록 약점을 더 많이 드러내니까. 다음 단계는 뭐야? 마음의 준비를 해. 그들은 감정적으로 나올 거야. 제가 더 묻기도 전에 민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악당이고 가족을 파괴하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 거야. 저는 침묵했습니다. 지은아, 잘 기억해. 너를 배신한 사람은 내가 아니야. 오후에 저는 다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는 번호였습니다. 지은아, 나야. 민준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너 좀 만나고 싶어. 할 말 있으면 전화로 해. 나 내 집 근처야.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익숙한 차가 나무 아래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올라와 민준이 들어왔고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빛은 분노와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저는 그에게 물 한 잔을 따라 주었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나한테 숨길 생각이었어? 민주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어. 돈이체, 가짜 출장, 네가 데리고 간 사람들.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나 미행했어. 그럴 수밖에 없었어. 너는 나한테 믿을 이유를 주지 않았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가 나한테 믿지 않을 이유를 줬잖아. 민주는 일어서서 방안을 서성였습니다. 지은아, 네가 지금 그만두면 내가 그냥 넘어갈 수 있어. 저는 그를 쳐다보았고 그의 눈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네가 그만두지 않으면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거야. 예를 들면 명예, 평판, 사회가 너를 어떻게 볼 것 같아. 저는 웃었습니다. 너는 사회가 네가 하는 짓을 못 볼 거라고 생각해? 민주는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나를 몰아붙이지 마. 너를 몰아붙이는 건 너야. 방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마침내 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은아, 제발 부탁이야. 그 두 단어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뭘 부탁해? 나한테 시간을 줘.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말해봐. 진실이 뭔데? 민주는 저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국내 회사랑만 거래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외부 자금이 있다는 거야. 얼마나?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 모든 걸 가지고 갈 생각이었어. 나는 그냥 안전한 길을 원했을 뿐이야. 나 없이. 맞지? 민주는 침묵했습니다. 그 대답은 아팠지만 저를 마지막 망설임에서 해방시켜주기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네. 민주는 저를 오랫동안 쳐다보았습니다. 너 정말 변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 덕분이야. 그는 돌아서서 문으로 걸어갔고 잠시 멈추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가만히 서 있었고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르는 계정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만두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저는 스크린샷을 찍어 민지와 이 씨에게 보냈습니다. 이 씨가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답장하지 마세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더 많이 위협할수록 그들은 더 약한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진짜 위험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돈, 권력, 그리고 탐욕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는 대신 저는 이상하게도 차분해졌습니다. 아마도 지금 물러서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컴퓨터를 열고 전체 파일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모든 숫자, 모든 단어가 증거였습니다. 저는 이 싸움이 길어질 것이고 상대방이 저를 굴복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그들이 위협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그들에게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의미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날 밤 협박 메시지 이후 저는 더 이상 깊이 잠들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제 머릿속이 마치 멈추지 않는 기계처럼 계속해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돈과 이익이 건드려지면 사람이 얼마나 무서워질 수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갔습니다. 저는 생각할 조용한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사무실은 아직 비어 있었고 형광등 불빛이 책상 위를 차갑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앉아서 노트북을 열고 전체 파일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모든 숫자, 모든 은행 명세서, 모든 메시지가 시간 순서대로 재배열되었습니다. 저는 어떤 세부 사항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9시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 씨였습니다. 김지은 씨, 어젯밤에 누가 당신의 일정에 대해 물어보고 다녔습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나요? 아파트 경비원에게도 물었고 당신이 자주 가는 카페에도 물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들이 당신에 대해 아나요?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떠보는 것 같습니다. 조심해 주세요. 당신도요. 밤에는 혼자 다니지 마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압박이었습니다. 직접적인 대결 없이 단지 상대방이 감시당하고 둘러싸여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 점심때 저는 오래된 지인 민준의 사촌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은아, 너희 두 사람 이야기 들었어. 네. 솔직히 말해서 네가 좀 과한 것 같아. 저는 침묵했습니다. 남자들 다 가끔 실수하잖아. 네가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면 나중에 서로 얼굴 보기 힘들어질 거야. 제가 참아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참는 게 아니라 큰 그림을 생각하라는 거야.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누구의 큰 그림이요? 언니? 상대방은 침묵했습니다. 지은아, 나는 그냥 조언해 주는 거야. 감사하지만 저는 아주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전화는 더 자주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친척, 공동 친구, 심지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모두 조언이라는 명목으로 왔지만 실제로는 저를 압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민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녀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살 빠졌네. 압박이 좀 있었어. 나 피곤해지기 시작했어. 민지가 제게 물 한 잔을 따라주었습니다. 피곤한 건 당연해. 하지만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는 마. 알아. 민지야. 그들은 심리전을 하고 있어. 나를 고립시키고 나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 내가 틀렸다면 그들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을 거야. 그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만약 제가 그들을 두렵게 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그들이 이렇게까지 애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파트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돌아섰지만 낯선 사람들 몇 명만 보였습니다. 제 상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지만 제 심장은 여전히 평소보다 더 빨리 뛰었습니다. 아파트에 올라가서 저는 문을 조심스럽게 잠그고 커튼을 쳤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고 공허함이 퍼져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저는 제 자신에게 조금 약해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저는 베개를 껴안고 오랫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 초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사랑과 노력만 있으면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야심 있는 남자를 선택한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저는 이상한 징후들을 무시하며 제가 편집증적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저는 편집증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의 문자였습니다. 지은아, 나 압박이 너무 심해. 저는 답장 없이 화면을 쳐다보았습니다. 몇 분 후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너 정말 나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갈 생각이야? 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세 번째 문자. 다시 생각해봐. 우리 한때 부부였잖아. 저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후회가 아니라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당국으로부터 추가 정보를 제공하라는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저는 일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은 또한 압박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한 직원이 저에게 자금에 대해 민준과 그 다른 여자와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질문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고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왔을 때 다리는 약간 피곤했지만 마음은 더 가벼웠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비록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품고 있는 것보다 항상 더 가볍습니다. 오후에 이 씨가 제게 새로운 녹음 파일을 보내왔습니다. 그 안에 민준의 목소리는 좌절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가 멈추지 않아. 이대로 가다가는 모든 것이 무너질 거야. 다른 목소리, 더 깊고 차가운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녀를 두렵게 만들어야지. 저는 듣고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공황 상태에 빠지는 대신 저는 즉시 녹음 파일을 민지와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민지가 바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이제부터는 혼자 어디 가지 마. 그리고 기억해, 이 모든 것이 증거야. 알았어. 그들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어.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쳐다보았습니다. 압박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제가 이렇게 명확했던 적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개인적인 옳고 그름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으로서의 제 권리, 짓밟히지 않을 권리를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피곤해도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날이 올 줄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기만적인 시스템에 너무 많은 구멍이 뚫리면 다른 압력 없이도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저는 궁지에 몰린 위치에서 갑자기 폭풍의 눈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메시지, 부재중 전화, 오래된 채팅 그룹의 알림. 저는 민지가 보낸 링크를 열었습니다. 심장이 뱉는 것 같았습니다. 온라인 뉴스 사이트에는 불법 해외 송금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국내 사업가에 대한 기사가 명확한 제목으로 실려 있었고 관련자들은 알 수 있을 만큼의 모호하지만 충분한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누구인지 자세히 읽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30분도 채 안 되어 한 동료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지은 씨, 오늘 아침 뉴스 봤어요? 봤어요. 그 사람 곧 소환될 거라고 하던데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10시쯤 민지가 전화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되고 다급했습니다. 지은아, 마음의 준비해. 그들이 대규모로 소환하기 시작했어. 누구를? 관련자들, 회계사, 비서, 중개 파트너들. 저는 몇 초간 눈을 감았습니다. 민준이는 아직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곧. 저는 전화를 끊었고 손바닥에 땀이 찼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왔지만 이 순간은 여전히 저를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이 순간부터 누구에게도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점심때 시어머니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고 쉬어 있었습니다. 지은아,
내 말 좀 들어봐. 네, 민준이 일. 너 뭐 아는 거 있어? 저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알아요. 너, 걔 좀 도와줄 수 있니? 저는 슬프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지금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내 남편이잖아. 제 남편인가요? 아니면 남편이었던 건가요?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은아, 제발 부탁이야. 그 두 단어는 전날 민준의 목소리와 똑같이 들렸습니다. 저는 마음이 텅 비었습니다. 무슨 부탁을 하시는 건데요? 제발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지 마. 저는 아주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이 일은 더 이상 제 손을 떠났어요. 상대방은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조용히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 너무 잔인하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잔인했다면 그 모든 세월을 견디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눈물이 흘렀지만 금방 말랐습니다. 오후에 이 씨가 제게 또 다른 서류 뭉치를 보내왔습니다. 김지은 씨, 이것들은 조작된 기록에 징후가 있는 가장 최근의 거래 내역입니다. 저는 각 페이지를 보았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확실한가요? 네, 당국이 깊이 조사하면 다 드러날 겁니다. 저는 즉시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10분도 채 안 되어 그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지은 씨, 상황이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침착함을 유지하고 상대방과 개인적인 접촉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그들이 당신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책임을 어떻게 전가하나요? 그들이 당신이 알았거나 참여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알지만 준비해야 합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민지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았고 노란 불빛이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민지가 먼저 말했습니다. 응? 너무 피곤하면 후회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슬퍼. 뭐가 슬퍼? 한때 믿었던 사람이 나를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었다는 게 슬퍼. 민지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지만 너는 옳은 일을 하고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머릿속에서 모든 이야기를 다시 되짚어 보았습니다. 행복했던 초창기부터 이상한 징후들, 그리고 제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한 순간까지. 저는 문득 제가 일어서지 않았다면 평생 이 원한을 안고 살았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아저씨, 아주머니, 형님, 누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저씨, 아주머니, 형님, 누님들, 저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저를 응원해 주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지지는 제가 계속해서 진실하고 가치 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는 더욱 맹렬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일부 소셜미디어 페이지에서는 사건의 아내에 대해 언급하며 많은 상반된 소문이 돌았습니다. 동정하는 사람도 있었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끄고 더 이상 읽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통제할 수 없었지만 저 자신은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점심때 저는 민준에게서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은아, 나 큰일 났어. 알아. 나 좀 만날 수 있을까? 아니, 지은아, 나 곧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해. 그건 네가 마주해야 할 일이야. 너 정말 정이 하나도 안 남았어? 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그 정, 내 손으로 다 부젬잖아.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발코니에 혼자 서서 도시의 불빛이 켜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내일이나 모레 상황이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한 가면이 벗겨졌고 누구도 영원히 숨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제 인생은 오늘부터 새로운 장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속임수 없는, 맹목적인 희생 없는 장. 그리고 앞으로의 길이 아무리 험난해도 저는 등을 굳게 펴고 고개를 높이 들고 걸어갈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제가 가장 힘들 것이라고 알고 있던 단계에 공식적으로 들어섰습니다. 법적인 문제 때문도 아니고, 돈 때문도 아니고, 여론 때문이었습니다. 사적인 이야기가 세상에 드러날 때 관련된 사람들은 공정한 시선으로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비했지만 실제로 닥쳤을 때는 여전히 제 마음을 무겁게 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저는 휴대폰을 열었고 소셜미디어의 한 기사에서 제 이름을 보았습니다.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저를 변호하는 사람도 있었고 비꼬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남편을 지키지 못했다고 저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댓글들을 훑어보고 휴대폰을 껐습니다. 저는 거기에 빠져들면 길의 끝에 도달하기 전에 지쳐버릴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민지가 제게 전화했습니다. 더 이상 읽지 마. 알아. 변호사는 뭐라고 했어? 침묵하라고 했어. 맞아.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왜곡될 거야.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도시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출근하고 여전히 웃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제 인생을 휩쓸고 있는 폭풍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느낌은 외롭기도 했고 한 가지를 깨닫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누구도 제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으니 누구도 제 고통을 대신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것. 10시쯤 저는 관계자로서 공식적인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조만간 올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고 아주 가볍게 화장을 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여전히 제 자신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무실의 분위기는 진지하고 차가웠습니다. 담당자는 제게 각 질문을 아주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이 자금에 대해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관련 서류에 서명한 적이 있나요? 저는 일반적인 생활비 서류에만 서명했고 해외 거래에는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남편과 갈등이 있었나요? 불투명한 점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간결하게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약해 보이려고 하지도 않았고 너무 강해 보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말했습니다. 면담이 끝났을 때 저는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적어도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후에 저는 조용한 카페에서 이 씨를 만났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상대방은 엉망입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서로 연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민준 씨는요? 그는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웃었고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저를 쳐다보았고 그의 목소리는 낮아졌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모든 것이 무너지기 직전에는 사람들은 누구든 끌어내리려고 할 겁니다. 알아요. 돌아오는 길에 저는 우리 옛집에 들렀습니다. 한때 집이라고 불렸던 곳은 이제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저는 침실로 들어가 여전히 민준의 옷 몇 벌이 걸려있는 옷장을 보았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이상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그 부분이 포장되어 한쪽에 치워진 것처럼. 그날 밤 저는 공동 친구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괜찮아.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말이 많아. 안 읽어. 너 정말 강하다. 저는 상대방이 보지 못하더라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남겠어? 전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노란 불빛이 바닥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저는 제 선택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날 제가 침묵을 선택했다면 저는 아마도 여전히 가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 대가로 평화로운 겉모습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평화의 대가는
제 남은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자정 무렵 민준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몇 초간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지은아, 말해. 나 계속 조사를 받고 있어. 그건 결과야. 내가 너를 미워할까봐 두렵지 않아?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너는 내가 아플까봐 두려워한 적 있어? 상대방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은아, 나 정말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나도 네가 그런 짓을 할 줄 몰랐어. 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약 돌아갈 수 있다면 다르게 했을 거야. 아니, 너는 다르게 하지 않았을 거야. 너는 단지 들킨 게 아쉬울 뿐이야.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지은아, 소송 취하할 수 있어? 아니. 너 그렇게 단호해? 내가 거짓말을 선택한 순간부터 단호했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 며칠은 긴장되고 불안한 분위기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뉴스는 여전히 드문드문 나타났지만 저는 점차 그것의 영향을 받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제 일, 제 건강,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을 보호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상기시켰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지가 제 집에 와서 같이 잤습니다. 우리는 바닥에 누워 천장을 쳐다보았습니다. 지은아, 응, 이 모든 게 끝나면 너는 뭘 원해?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평화를 원해. 민지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넌 그걸 가질 거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저는 깊고 꿈없는 잠을 잤습니다. 폭풍은 아직 지나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저는 바람 속에서 굳건히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론의 폭풍이 지나간 후 모든 것이 다른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더 무거웠지만 더 차분했습니다. 속삭임이 점차 사라지고 언론이 더 이상 맹렬하게 보도하지 않을 때 그것은 또한 법적 절차가 더 깊고 차갑고 용서 없이 진행되기 시작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감정의 여지가 없는 오직 진실과 그 결과만이 남는 결정적인 단계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이혼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하기 위해 민지와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저는 이것을 꽤 오랫동안 미루어 왔습니다. 아직 감정이 남아서가 아니라 서명하기 전에 모든 것이 명확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펜이 서류에 닿았을 때 제 손은 약간 떨렸지만 제 서명은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5년의 결혼 생활이 몇 장의 서류에 요약되었고 안도감과 슬픔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민지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혼이라는 단어를 언급할 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실패가 아니라 탈출구였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계속해서 불려다녔습니다. 돈의 액수, 시간표, 관계들이 점차 명확한 그림으로 맞춰졌습니다. 저는 민준의 이름이 공식 문서에 점점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 직접적인 관련자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변호사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지은 씨,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게 뭐죠? 일부 계좌가 임시 동결되었고 일부 개인의 출국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지만 실제로 닥쳤을 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들 중 누구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전화도 예고도 없이. 제가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제 앞에 있는 남자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피곤했으며 예전의 자신감은 사라졌습니다. 지은아, 저는 가만히 서 있었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지도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얘기 좀 하고 싶어. 말해. 민준은 집안을 쳐다보다가 다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는 지금 상황이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해? 나 출국 금지당했어.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제 만족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쁘지는 않지만 후회하지도 않아. 민주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 줄은 몰랐어. 나도 네가 그런 짓을 할 줄은 몰랐어. 우리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그 두 단어는 너무 늦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시간이 되돌아가는 건 아니야.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가 소송을 취하하면 네가 원하는 몫을 줄게. 저는 그를 쳐다보았고 제 마음은 완전히 평온했습니다. 그런 협상은 필요 없어. 그럼 뭐가 필요해? 정의가 필요해. 민주는 저를 쳐다보았고 그의 눈은 분노와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망치고 있어. 저는 아주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니, 네가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어. 민주는 침묵 속에서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가는 것을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그 문에 오랫동안 기댔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제 인생의 한 장이 닫히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시어머니가 고혈압으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저에게 전화해서 저를 비난하며 제가 그녀를 이 지경으로 몰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듣고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라는 한마디로만 대답했습니다. 어떤 책임은 제게 속하지 않았고 저는 더 이상 그것을 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회의에서 저는 민준의 과거 거래 중 일부가 심각한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다음 처리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듣고 마음이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진실은 충분히 오랫동안 드러나면 스스로 결론을 찾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늦게 스튜디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불을 켜고 제 손으로 직접 만든 공간을 둘러보았습니다. 설계도, 계약서, 미완성된 프로젝트들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제가 계속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이 시간 동안 저를 지탱해 준 것이 복수가 아니라 제가 여전히 제 자신의 삶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지가 음식을 들고 들렀습니다. 너 정말 말랐다. 이제 잘 먹을 거야. 지은아, 모든 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응. 무서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응.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는 않아. 민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괜찮을 거라는 거 알아.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오랜만에 처음으로 위협받거나 압박받는 느낌 없이 잠을 청했습니다. 앞으로 법정 심리나 분쟁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더 이상 궁지에 몰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빗속으로 걸어 나왔고 낡은 문들은 제 뒤에서 서서히 닫히고 있었습니다. 낡은 문들이 닫힌 후 저는 모든 것이 더 느리게 움직이지만 각 걸음이 돌을 짊어진 것처럼 무거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곳은 희미한 희망이나 늦은 사과를 위한 자리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법이 말하기 시작했고 모두가 자신의 선택에 대해 대답해야 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예정보다 일찍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는 길었고 천장은 높았고 하얀 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나무 벤치에 앉았고 핸드백은 옆에 단정하게 놓여 있었고 두 손은 깍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규칙적으로 뛰었고 처음 몇 번처럼 빠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떨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했습니다. 민주는 나중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살이 많이 빠졌고 자세는 뻣뻣했으며 저를 보자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돌아서지 않았고 오래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너무나 명백한 진실의 반대편에 서 있는 두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언론도 소음도 없었습니다. 서류들이 제시되었고 숫자, 명세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약서가 하나하나 공개되었습니다. 저는 담당자가 감정 없이 단조롭게 읽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미 아는 세부 사항도 있었고 주먹을 꽉 쥐게 만드는 새로운 세부 사항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실이 스스로 말하게 두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간결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규정에 따라 제 기여도와 제출된 증거에 근거하여 자산 분할을 요청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민준의 차례가 되자 그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말했습니다. 그는 설명하려고, 경감하려고, 압박감 속에서 내린 잘못된 결정으로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듣고 제 마음은 완전히 평온했습니다. 그 말들이 몇 년 전에 왔다면 저를 흔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그것들은 텅 빈 방 안에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습니다. 심리는 거의 3시간 후에 끝났습니다. 복도로 걸어 나오자 제 등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고 물 한 병을 건네주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쉽지는 않았지만 잘했어. 저는 미소를 지었고 안도감이 퍼져나갔습니다. 이기거나 져서가 아니라 제가 더 이상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저는 첫 번째 공식 통지를 받았습니다. 자산의 일부가 공동재산으로 확인되었고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임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문서를 주의 깊게 읽었습니다. 각 줄이 제 인생의 낡은 장을 닫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시어머니가 병원 근처의 한 카페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더 말랐고 머리카락은 눈에 띄게 희끗희끗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시선은 더 이상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고 피로와 무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아. 네,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 마주 앉아 있었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저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그 두 단어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을 너무 많이 믿었어. 저는 다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를 믿는 것은 어머님의 권리였지만 어머님은 저를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은아, 만약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그녀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습니다. 어머님 돌아갈 필요 없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눈은 빨개졌습니다. 나를 미워하니?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미워하지는 않지만 잊을 수도 없어요. 그녀는 마치 그 대답을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헤어졌습니다. 카페를 나서자 제 마음이 생각했던 것만큼 무겁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과는 치유할 수 없지만 적어도 적대감을 끝낼 수는 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제 모든 에너지를 일에 쏟았습니다. 스튜디오는 제 모든 집중력을 요구하는 큰 프로젝트를 받았습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더 이상 도망치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완성된 각 디자인은 제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거야. 저는 그것을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가 자신의 두려움을 쏟아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관련된 일부 개인이 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민준의 이름이 그 목록에 있었습니다. 정보를 읽었을 때 저는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은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아마도 정의가 실현될 때 개인적인 감정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발코니에 혼자 앉아 시원한 바람을 맞았습니다. 저는 제가 겪어온 여정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을 잃었고 한때 제 세상의 전부였던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제 자신을 찾았고 이전에 잊고 있었던 목소리와 경계를 찾았습니다. 민지가 전화했습니다. 지은아, 마음의 준비해. 최종 판결이 얼마 남지 않았어. 응, 무서워? 저는 어두운 하늘, 멀리 반짝이는 별들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무섭지 않아. 그냥 끝나기를 바랄 뿐이야.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살아갈 거야. 당당하게. 저는 전화를 끊고 일어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선택의 대가가 때로는 매우 높지만 침묵의 대가는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침묵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최종 판결일이 정해졌습니다. 저는 그것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통지서가 제 책상 위에 깔끔하게 놓여 있을 때 제 마음은 여전히 약간 가라앉았습니다. 결과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의 한 장이 공식적으로 닫히고 돌아갈 길도 붙잡을 이유도 없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 저는 아주 일찍 일어났습니다. 도시는 아직 안개가 자욱했고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커피 한 잔을 내리고 창가에 서서 아래의 드문드문한 교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모든 것이 그 본질대로 끝나기를 바랐습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민지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차 안에서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각자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가 법원 앞에 멈추었을 때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내렸습니다. 법정은 크지 않았지만 높은 천장과 하얀 불빛이 모든 것을 엄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 자리에 앉았고 손은 무릎 위에 단정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나중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를 아주 잠깐 쳐다보고는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원망도 간청도 없었고 자신의 선택의 끝에 다다른 사람의 피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심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이 다시 한번 요약되었습니다. 저는 말을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필요한 것만 대답했습니다. 저는 감정을 더하지도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진실만이 유일한 가치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질 때 법정 전체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결정은 천천히 그리고 명확하게 읽혔습니다. 자산의 일부는 공동재산으로 확인되었고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법에 따라 반환되고 분할되어야 합니다. 이혼은 허가되었습니다. 일부 관련 행위는 다음 법적 처리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각 단어는 마지막 문을 닫는 망치질처럼 떨어졌습니다. 재판장이 휴정이라고 말했을 때 저는 제가 숨을 참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주는 몇 초간 꼼짝 않고 앉아 있다가 일어섰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왔을 때 바깥의 햇살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눈부셨습니다. 저는 잠시 가만히 서서 그 빛에 눈이 익숙해지도록 했습니다. 민지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끝났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끝났어. 첫 느낌은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공허함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너무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아서 제 몸이 아직 그 부재에 적응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다른 눈으로 도시를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저는 몇 달 전에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두려움의 날들, 잠 못 이루는 밤들, 의심스러운 시선들, 그리고 비난을 겪었고 여전히 여기에 서 있었습니다. 오후에 저는 스튜디오에 들렀습니다.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고 키보드 치는 소리와 조용한 대화 소리가 익숙했습니다. 저는 한 바퀴 돌며 각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자연스럽게 맞이했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고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득 밖에는 폭풍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작은 세상에서는 여전히 제 자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준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 저는 그것을 읽고 삭제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의 불안을 달래줄 책임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판결에 따라 제 몫의 자산을 받는 것에 대해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승리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그것이 제 신뢰가 이용당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제가 가졌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연락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관계는 특정 선을 넘으면 침묵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익숙한 카페에 혼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잃은 것과 남은 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제 것이라고 생각했던 가족을 잃었고, 한때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남편의 이미지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냉정함, 제 두 발로 설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진실이 남았습니다. 민지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지은아, 응, 기분이 어때?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가벼워. 민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거면 됐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눈부신 기쁨도 누구에게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가볍게 느껴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가서 창문을 열어 바람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저는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했고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을 버렸습니다. 물건 하나하나가 정리될 때마다 제 마음도 조금씩 더 정돈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는 오랫동안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가 저를 쳐다보았고 그녀의 시선은 차분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초기의 공황도 분노도 보지 못했고 제가 큰 대가를 치르고 얻은 굳건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삶이 갑자기 쉬워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그것은 제 뒤에서 계획된 삶이 아니라 제가 직접 선택한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판결 후 제 삶이 동화처럼 갑자기 화려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불꽃놀이도 축하꽃도 승리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주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내쉬었고 오늘 무슨 일이 닥칠지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느낌은 저에게는 큰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천천히 제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파트를 청소하고 배치를 바꾸고 낡은 기억과 관련된 물건들을 버렸습니다. 어떤 물건들은 집어들고 몇 초간 망설이다가 그래도 버릴 물건 더미에 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간직하는 것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를 더 오래 갇히게 할 뿐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일이 제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스튜디오는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받았던 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제 모든 에너지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어떤 날은 거리가 이미 불이 켜졌을 때 집에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지만 기분 좋은 종류의 피곤함,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데서 오는 피곤함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디자인 업계 사람들을 위한 전문 네트워킹 행사에 초대받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수락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행사를 피하곤 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가족 때문에 바빴고 부분적으로는 너무 많은 주목을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갔습니다.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문을 열기 위해서. 행사에서 저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했고 그들의 일, 프로젝트,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들었습니다. 아무도 제가 방금 무슨 일을 겪었는지 몰랐고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세상이 제가 한때 전부라고 생각했던 고통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지가 저와 함께 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봐, 너는 여전히 여기 있고 여전히 이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 응, 더 가벼워졌어? 응, 그 가벼움은 과거를 잊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과거가 제 현재를 결정하게 두지 않아서였습니다. 몇 주 후, 저는 자산과 관련된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공식 통지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판결에 따라 진행되었고 분쟁도 추가적인 문제도 없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읽고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저는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제 자신에게 이제부터는 제가 겪어온 것에 걸맞게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예상치 못한 곳, 한 행정건물 앞에서 민준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함께 나오고 있었고, 피곤해 보였고, 시선은 회피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았습니다.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주 가벼운 고갯짓이었고, 그리고 나서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제가 걸어가면서 제 심장이 더 이상 아프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기쁘지도 않았고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제 인생을 스쳐 지나간 사람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파트에서 혼자 앉아 부드러운 음악을 틀고 간단한 식사를 요리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먹었고 각 맛을 음미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항상 서둘렀고 항상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저는 가장 작은 것부터 제 자신을 기쁘게 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운동을 시작했고 제 건강을 더 진지하게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기검진을 받았고 예전에 미루던 일이었습니다. 의사는 결과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으시네요. 그 두 단어는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저는 모든 상처,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회복하는데 시간과 친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저는 부모님 댁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고 제 얼굴을 만졌고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습니다. 너 살 빠졌네. 네, 하지만 괜찮아요. 아버지는 별 말씀 없으셨고 제게 차 한 잔을 따라주시고 옆에 앉으셨습니다. 그의 침묵은 저를 압박하지 않았고 오히려 보호받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강해질 필요가 없는 곳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옛 방에 누워 익숙한 천장을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겪어온 여정을 생각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후회하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일어난 일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것을 겪지 않았다면 저는 결코 제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지가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은아, 다시 연애할 생각 있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니, 그냥 아직 필요하지 않아서. 저는 사랑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온다면 그것은 제가 이미 온전할 때 와야 합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계속해서 천천히 살았습니다. 저는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옛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질문을 피하지 않았지만 제 이야기를 주도적으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가 제게 붙는 꼬리표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 과거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발코니에 서서 도시의 불빛이 켜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문득 누구에게도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세상에 제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충실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깁니다. 피곤한 날도 불확실한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가장 어두운 날들을 헤쳐나왔고 여전히 여기에 서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로 잠잠해졌을 때 저는 가장 어려운 것이 배신에 맞서는 것도 여론이나 법률 시스템에 맞서는 것도 아니라 그 모든 파편 이후에 계속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라는 역할도 없고 완전한 가족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인내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저는 제 자신 앞에 벌거벗은 채 숨기지 않고 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신에게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물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후 처음 며칠 동안 저는 여전히 공허한 기분으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더 이상 좋은 아침 문자도 없고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일정도 없습니다.
하지만 공황 상태에 빠지는 대신 저는 그 감정과 함께 조용히 앉아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차를 끓이고 창문을 열어 햇빛이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제 자신에게 여유를 주었습니다. 저는 치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일에 더 이상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아내에서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냉철해져야 했던 여성으로 제 모든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만약 그날 제가 침묵을 선택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인내를 선택했다면 저는 아마도 여전히 텅 빈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 대가로 거짓된 평화를 얻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평화의 대가는 제 평생이 원한 속에서 침식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결혼은 일방적인 희생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가족은 거짓의 토대 위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만약 그것이 무시와 착취를 동반한다면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사건 이후 저는 아주 작은 것들에 더욱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조용한 저녁 식사, 충실한 하루의 일, 두려움에 시달리지 않는 잠. 저는 제 몸의 소리를 듣는 법을 배웠고 건강을 돌봤고 예전처럼 불안한 징후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필요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고 다른 사람들을 슬프게 할까봐 계속해서 제 자신을 상처 입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 모든 일 후에 여전히 결혼을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여전히 믿지만 다른 방식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고 제 평생을 다른 사람의 손에 거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경계, 존중, 투명성, 그리고 책임감이 있는 관계를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 관계가 그런 것들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떠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용감한 선택입니다. 제 이야기를 되돌아보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들어야 할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가족이라는 두 단어 때문에 절대 당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지 마세요. 신뢰는 필요하지만 이해와 투명성은 더욱 필요합니다. 둘째, 재정적으로나 법적으로 독립하세요. 그것은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 보호적인 것입니다. 셋째, 배신당했을 때 서둘러 울거나 싸우지 마세요. 침착하게 사실을 수집하세요. 진실만이 장기적으로 당신의 편에 설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불리기 위해 인내해야 한다고 믿게 만드는 사람을 두지 마세요. 누구도 당신에게 그들의 실수에 대해 당신의 평생을 희생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제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더 이상 결혼을 잃은 고통스러운 여성을 보지 않습니다. 저는 폭풍우를 헤쳐나오고 여전히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을 봅니다. 저는 일어난 일에 대해 자랑스럽지는 않지만 가장 어두운 날들 속에서 저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제 앞으로의 삶은 완벽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제가 직접 선택한 삶입니다. 저는 일하고 쉬고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기 전에 제 자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서두르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평화가 옆에 누군가가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인내할 필요가 없어서 온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딘가에서 자신의 모습을 본다면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아주 어려운 결정들이 있을 것이고 계속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날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등을 돌리지 않는 한 당신은 길을 찾을 것입니다. 진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실은 비록 고통스럽지만 항상 당신을 자유로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복수나 만족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큰 대가를 치르고 얻은 평화로 끝납니다. 그리고 저는 자신을 선택할 만큼 용감한 사람은 누구나 결국 그 평화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